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건축 전문가가 사우디 미래도시 프로젝트에서 목격한 한국 기업의 진실을 알리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한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미래도시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충격적인 진실은 세계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만이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맥스웰입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시 인프라 및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글로벌 건축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서구, 중심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였어요. 미래 도시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네옴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를 모두 결합한 사막 위의 미래 도시예요. 사우디의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죠.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총출동했겠네요. 사우디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물론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은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니요? 실례지만 왜 한국인가요? 제 질문에 담당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맥스웰 박사님. 다음 날, 저는 네옴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기업들이 설계와 기본 구조를 담당하는 동안 가장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구간 170km 길이의 더 라인더라인, 지하 인프라와 고속교통 시스템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건설 강국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클레어,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 건설 지형도는 20년 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건설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의 1970년대 건설 붐부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까지 모든 곳에 한국 건설사들의 흔적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기술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프로젝트들 뒤에는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미래 도시의 실현이라는 주제는 그대로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 한국 건설 기술이 미래 도시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깨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단계로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건축계에서 인정받게 된 결정적 순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프로젝트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99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 불리게 될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타워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한 타워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또 다른 타워는 한국의 삼성물산이 맡았죠. 이건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페트로나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하심 압둘라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같은 설계, 같은 조건, 다른 시공사, 누가 더 잘할지 지켜보자는 거였죠. 당시만 해도 일본은 건설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한국은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심지어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당연히 일본이 이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삼성이 일본보다 한 달 먼저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더 적은 인원으로요. 하심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삼성은 당시 건설 업계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기존의 외부 거푸집 공법 대신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을 도입했어요. 이 기술은 거푸집이 자동으로 올라가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건설사의 엔지니어 톰 리처드슨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해냈어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죠. 또 다른 혁신은 입체 크레인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각 층마다 크레인을 한 대씩 배치했지만 한국은 여러 높이에 동시에 크레인을 설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이 방식은 지금은 표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페트로나스 프로젝트의 현장 감독이었던 라임 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용기였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용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용기, 관행에 도전할 용기요. 페트로나스 이후 세계 건설업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단순한 건설, 하청업체가 아닌 기술적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구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을 열심히 일하는 능력이나 비용 효율성으로만 설명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혁신과 용기, 그리고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혹시 페트로나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들 중 아직 현업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하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사실 그중 몇 명은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현장에서 만난 현대건설의 박상민 본부장이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페트로나스에서 증명된 기술력이 지금 네옴시티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 현대건설 기적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상민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들만의 특별한 접근법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통찰을 가져다 주었죠. 다음 날 아침, 네옴시티 현장 사무실에서 박상민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30년 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현장에서 젊은 엔지니어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죠. 페트로나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혁신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박상민 본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우리의 비결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의 이야기는 페트로나스를 넘어 한국 건설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서 시작해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의 어려운 프로젝트에 도전해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피하지 않았죠. 이어서 박상민 본부장은 저를 네옴시티의 핵심 공사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라인의 지하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었어요. 170km 길이의 직선형 도시를 지탱할 지하 인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지하수 문제, 사막의 극한 기후, 그리고 엄청난 규모. 많은 회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불가능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모듈러 공법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건설 방식이었죠. 우리는 전체 구조물을 디지털로 먼저 구현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상에서 미리 발견하고 해결하죠. 박상민 본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제 건설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진행됩니다. 화면에는 네옴시티의 디지털 트윈이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파이프, 케이블, 구조물이 정확히 모델링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 사용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로 적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박상민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최전선의 인부부터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죠.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건설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현장에서는 보통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박상민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건설의 숨은 비밀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과 결단의 속도가 미국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페트로나스에서도 똑같았어요. 그가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모든 엔지니어가 모여 그날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았죠.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적용했고요.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건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상민 본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 된다는 말 앞에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자고 생각했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건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속 한국 건설사들의 실질적 역할을 더 깊이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낸 일주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서구 기업들이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핵심 공정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의 부책임자인 파이살 알아르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건설사들의 실적과 기술력을 철저히 분석한 후 결정했어요. 가장 까다롭고 도전적인 구간은 한국 기업들에게 맡겼죠. 저는 프로젝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라인의 지하 인프라 구간, 특히 고속교통 시스템과 지하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도맡아 시공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은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옴의 핵심은 5분 도시 개념입니다. 파이살이 설명했어요. 어디든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죠.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지하 교통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 없이는 네옴은 그저 화려한 건물들의 집합에 불과해요. 그의 말대로 지하 시스템은 네옴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인 이 구간을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 기업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간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컨설턴트 마이클 존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한국 팀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그것도 원래 예산보다 15% 저렴하게요. 이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옴 전체에서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들은 대부분 한국 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샌드박스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현대건설의 김정우 프로젝트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방식은 현장에서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 팀들은 매주 혁신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검토되고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시간 낭비처럼 보였어요. 사우디 현장 감독관 압둘라 알무타이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그들이 발견한 효율화 방안들 덕분에 전체 일정이 2개월이나 단축됐어요. 이러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인력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우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현지 하청업체들과의 기술 공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의 이진우 부사장이 강조했습니다. 네옴이 완공된 후에도 사우디가 스스로 이 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사우디 정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건물을 짓는 계약자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죠. 이것이 비전 2030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한국이 이곳에서 단순한 건설사가 아닌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이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그 치열한 전장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온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충돌하는 국제 경쟁의 전장이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모든 국가가 이 초대형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사우디 투자청의 하산 알자흐라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느냐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을 넘어 국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각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웠고 중국은 압도적인 규모와 가격 경쟁력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일본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로비와 함께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접근법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사우디 건설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대표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며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죠. 특히 페트로나스에서 한국에 졌던 것을 만회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중국의 공세는 더욱 강력했어요. 그들은 한국보다 30%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계약을 따내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사우디는 신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옴 최고 기술 책임자 나세르 알살레가 말했어요. 품질, 기술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죠.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저렴한 프로젝트는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로비나 가격 경쟁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승부를 걸었어요. 현장에서 약속한 공정률을 100%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국 팀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관리자 이브라임 아루세인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것임을 압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동에서 활동해온 한국 건설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평판을 구축해왔어요. 그리고 이 평판이 네옴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로비로 재진입을 노리고 중국이 가격 공세로 압박해올 때 우리는 결과로 말하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국제협력 담당 최준호 이사가 말했어요. 우리의 작업 구간이 항상 공정률에서 앞서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죠. 실제로 네옴 프로젝트의 주간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한국이 담당한 구간의 공정률은 항상 계획보다 510%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서구 기업들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이론적입니다. 사우디 엔지니어 아흐메드 알가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것이 실제 공사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때로는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핵심 구간을 맡게 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자국 정부를 통한 압력도 시도했어요. 건설 외교는 석유 외교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중동 정치 전문가인 압둘 하킴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간 영향력 경쟁의 장이 되었죠. 그러나 사우디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네옴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누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나이프 알라이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국제 경쟁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비나 정치적 압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건설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그들만의 철학과 문화적 접근법이 어떻게 글로벌 건설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탐구 주제였죠.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철학의 구현이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수 교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네옴시티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건설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그 근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600년 된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 이곳에서 저는 한국 건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조화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접근법은 언제나 인간 중심입니다. 현대건설기술연구소 방문 중에 이동훈 소장이 설명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래의 건설 현장을 미리 보는 듯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된 가상 건설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설계 최적화 프로그램, 로봇 시공 기술.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기술 개발이 현장에 필요해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연구원들에게 반드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이 소장이 계속했어요. 아이보리 타워에서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접근법은 네옴에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적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은 단순히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삼성물산 미래기술원의 박정민 박사가 강조했어요. 모듈러 공법, 디지털 트윈,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 모든 기술은 이미 존재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죠. 그녀의 말대로 한국 건설의 진정한 강점은 통합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서구의 접근법이 종종 전문 분야별로 분리되는 반면 한국은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을 강조했어요. 설계자, 엔지니어, 시공사가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건설의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네옴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자국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환경과 문화에 맞게 기술을 적응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식민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의 글로벌 전략 담당 윤주영 부사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우리만의 접근법이죠. 이 철학은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옴시티에서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미래 도시 운영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떠난 후에도 네옴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삼성물산의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정상훈 부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끌 사람들은 바로 사우디 국민들이어야 하죠. 이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네옴 이후의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우선적인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국 건설이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네옴시티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막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친환경 건설 담당 최지연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죠. 건설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옴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용한 순환 경제 시스템은 그 좋은 예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자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사막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건설의 철학은 기술과 인간,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이 바로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국 건설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건설의 기술과 철학이 어떻게 세계의 미래 도시를 형성해 나갈지 그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연구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졌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하고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한 이 미래적인 건물은 한국의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걸작이었어요. 유려한 곡선과 혁신적인 구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 건설의 정신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DDP를 시공한 삼성물산의 전 현장 소장 이승훈 씨가 회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네옴과 같은 세계 최대 프로젝트의 핵심을 한국이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국가적 자긍심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온 건설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30년 전 페트로나스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DDP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변모했어요. 그 변화를 이끈 것이 바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대한건설협회 명예회장 박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그의 말은 네옴에서 본 한국 건설사들의 태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은 단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일 뿐이었어요. 이런 정신이 한국을 세계 건설의 최전선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건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 방식, 협업의 문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둘째, 한국의 접근법은 서구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기술 수출이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이었죠. 이런 접근이 중동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한국 건설은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 목적은 언제나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네옴과 같은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의 미래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 도시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옴에서 한국 기업들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운영 시스템까지 설계하고 있었어요.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미래도시연구소 김태우 소장이 말했어요. 건설은 더 이상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지능화, 효율화,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일이죠. 이런 비전이 네옴과 같은 미래 도시 건설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맡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닌 미래 도시의 설계자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발견을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교육과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서구 중심적 관점을 넘어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철학과 접근법을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건축은 단지 구조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의 첫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짓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제가 다시 방문하게 될 네옴시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인간적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 강당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과 교수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건설의 철학 네옴시티에서 발견한 미래라는 제목의 이 강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아마도 서구 중심적 시각에 익숙했던 이곳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강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는 세계 건설 산업의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활약을 목격한 후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슬라이드에는 네옴시티의 웅장한 모습과 함께 그 이면에서 핵심 구간을 맡고 있는 한국 건설사들의 활약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건설의 혁신 여정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건축과 건설은 항상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성당은 종교적 가치를,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과 고층 빌딩은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상징했죠. 그렇다면 네옴과 같은 미래 도시는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한국 건설이 네옴에서 구현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술,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공동 성장의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어요. 강연이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네옴에서 시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 디지털 트윈, 모듈러 시스템, 지능형 인프라에 대한 설명에서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구에서 우리는 종종 기술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였죠. 강연의 후반부에서 저는 한국 건설이 네옴에서 보여준 공유 성장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자국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한국 특유의 비즈니스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건설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구축하는 일입니다. 제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어요. 한국 건설이 네옴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래 도시 건설의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 건설업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네옴에서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했어요.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와 함께 교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말해주었죠. 우리는 지금 건설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선두에는 예상치 못했던 주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적응하느냐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네옴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학생들과 함께였죠. 현장은 더욱 활기찼고 한국 건설사들이 담당한 구간은 놀라울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저는 6개월 전 제 눈에 비친 것과 같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네옴의 지하 인프라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미래를 만드는데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용기, 혁신, 그리고 공유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혁신의 원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비전이 구현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미래 도시와 건설 기술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